지금 여러분의 계좌와 대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2026년 한국 경제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아주 밝은 불이 켜져 있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는 2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의 그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이 반도체 실적에 취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지 모를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실 문제를 이번에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또다시 미룬다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상당히 무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받은 여러 분석 보고서와 영상 기록들을 토대로 2026년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한번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상한 신호부터 한번 짚어보죠. 최근 한국은행이 시장에 수조 원의 돈을 풀었는데도 국채 이자는 오히려 급등하는 기현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불을 끄려고 물을 부었는데 불길이 더 거세진 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자가 내려가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시장의 외부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외부자들이 보기에는 필사적으로 돈을 푸는 모습 자체가 저기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증거로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 눈에는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니 돈을 빌려주려면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일종의 위험수당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걸 요구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건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자 더 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위험의 실체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2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PF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대출 구조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보통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담보가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미래에 이 건물이 잘 지어져서 분양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업성 하나만 보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성공하면 큰 돈을 벌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아주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자료를 읽으면서 자꾸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업정지 되기 바로 전날 밤에 VIP 고객들이 비밀리에 돈을 빼가던 그 아수라장이요. 네, 그 기시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무려 24곳의 저축은행의 문을 닫았던 근본 원인도 바로 이 부동산 PF 부실이었거든요. 아, 그때도 원인은 같았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20조 원으로 훨씬 크고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요? 증권사 캐피털삼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1금융권까지 얽혀 있어서 만약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그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화가 나는 지점은 이 문제가 이미 2022년에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둔촌주공 사태 때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픈 부위를 도려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죠. 시장 원리대로라면 자금 조달에 실패한 사업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네, 정부가 시장 원리 대신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해버렸어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정부가 그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건설업계 전반의 연쇄부도로 이어져서 더 큰 위기를 초래했을 거다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자료들은 그 결전이 시장에 아주 치명적이고 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분석합니다. 잘못된 신호요? 네, 바로 아무리 크게 사고를 쳐도 결국 정부가 살려준다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그 결과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몸을 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습니다. 2022년의 작은 종기가 2026년 현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온 셈입니다. 2022년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면 한국 경제의 아주 고질적인 구조적 취약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민간 신용,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빌린 모든 돈 중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50%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독일이 한 28%, 미국이 3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와,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만 힘겹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 이런 공포 때문에 썩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일단 임시방편으로 기름칠만 하고 넘어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반도체 수출이 30%나 성장했는데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왜 1%대에 머무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쪽 엔진은 최고 출력으로 돌아가는데 배는 거의 멈춰서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한쪽에서 30% 성장하는데 전체가 1%도 채 안 된다는 건 나머지 부분은 형편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나머지 부분요? 네, 바로 우리나라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내수 서비스업이 성장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농업, 교육, 유통, 운송 같은 분야들이 수십 년간 기득권 보호와 과잉 규제라는 틀에 갇혀서 어떤 혁신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런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전부 부동산에만 묶여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내부 상황도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외부 환경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같은 변수도 있고요. 특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으로 꼽는 게 있다군요. 바로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이요? 네, 지금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동맹이나 조선업 협력 같은 것들이요. 우리에겐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자신들의 태평양 패권 장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희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희토류요? 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최첨단 방산 무기 등 한국의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은 희토류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걸 무기화한다면 우리 공급망은 그대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위협이죠. 정말 사방이 지뢰밭 같네요.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거의 유일한 희망, 구조적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도래가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AI 서비스나 알고리즘을 직접 만드는 건 미국 빅테크 기업이 뒤처져 있을지 몰라도 그 엄청난 AI를 실제로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 그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의 7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HBM, 이것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AI가 학습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메모리가 그냥 1차선 국도였다면 HBM은 데이터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수십 차선의 초고속 하이파스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요? 네. AI 시대에는 이 HBM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AI 하드웨어의 병목을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가 쥔 셈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두 기업이 무려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에 명운을 건 거대한 베팅입니다. 자료들은 2026년이 바로 이 투자가 성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경로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네,
아니면 이 기회마저 놓치고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산을 지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료들은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을 보듯 항상 주시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봐야 할 계기판은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요? 네. 이 금리가 만약 4%를 넘어선다면 그건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도 자체를 위험하게 본다는 뜻이고 국가부도 위험의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표인 원달러 환율이겠네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외국인 자금이 패닉에 빠져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똑똑하고 정보가 빠른 돈부터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자료들은 조언합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군요. 네, 위기 시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도 마찬가지겠군요.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금으로 바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정부가 달러를 풀어서 방어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가진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라 아주 위험한 신호죠. 네 번째는 이 모든 문제의 진원지인 PF 부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군요. 제2금융권의 PF 연체율이 10%를 돌파하는지 봐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게 금융 시스템 붕괴의 뇌관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연체율이 10%를 넘나들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만약 이 지표에 빨간불이 커진다면 내 예금이 정말 안전한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아, 예금도요? 네, 자료들은 한은행에 모든 돈을 넣어두지 말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씩 여러 은행, 특히 PF 부실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피해서 분산 예치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빚, 특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닌덩이처럼 불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은 최대한 줄여야겠네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평생 모은 집을 잃은 분들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으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다면 이건 똑똑한 돈이 한국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떠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다섯 가지 계기판은 매일 5분만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훑어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네, 오늘은 2026년 한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과 또 한 줄기 희망, 그리고 이 경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듣다 보니 결국은 부실을 정리하는 고통을 지금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폭탄을 다음 세대로 넘길 것인가 하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네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위기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회요? 네,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이 꺼지고 부실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건강한 구조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현금을 준비해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결국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미뤄온 구조개혁의 실패와 정치적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고통의 대가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